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입지 투자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 우리 경장님께서는 네. 오피스텔도 지금 그 역세권 나름대로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그 밖에도 네. OPA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.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? 제 기준은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6 있습니다. 가지? 네. 나중에 이제 강의 때도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세대수. 이게 세대수가 적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보안팀이라든지 보안시설을 외주를 주게 되거든요. 그럼 뭔가 진짜 급박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외주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세입자의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. 그래서 세대수가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돼야 뭐 없는데도 이게 넘어도 없는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300세대는 넘어야 그래도 보안팀이라든지 관리자가 상주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300세대 이상 그리고 인프라도 좀 세대수가 많아야 주변 환경도 갖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브랜드 오피스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대당 70세대 이하 이거는 제가 이제 첫 신혼집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다 오피스텔이었거든요. 오피스텔에 영향이 좀 있으셨네요. 관심도 있으셨고. 저는 그러니까 좀 자신 있는 거는 제가 투자도 하지만 실거주도 해봤기 때문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는데 그게 이제 여기 브랜드 오피스텔은 일단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엘리베이터 한 대당 70세대 그거죠. 총 세대수는 뭐 네이버 부동산 치면 나오실 거고 거기에 총 엘리베이터 대수를 나누면 한 대당 몇 세대를 맡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70세대가 넘어버리니까 출퇴근 시간에 진짜 지옥 엘리베이터가 되더라고요.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한 대인데 기다리려면 미치거든요.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러니까 다 모든 오피스텔 모든 아파트가 그러면 사실 불편하면서 사는 건데 요즘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대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 하더라고요, 세입자분들이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, 이게 또 불편해지니까 세입자들이 계약을 이제 갱신하고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이사 나가고 막 불편하다고 나가거든요. 70세대 이상이 되면 좀 불편하고 이하여야 좀 쾌적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매매 전세 갭을 최대한 1000으로 맞추고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2000 정도로 보라고 해요.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보는 눈이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1000 이내로 해서 이제 물건을 찾는 편이고 그것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 매매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 공시지가 130%라는 거는 저게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전세를 받아서 그 차익으로 하는 거잖아요. 전세를 잘 들어오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전하게 세입자분들도 지키고 저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보증보험이라는 게 되는 게 보통 공시지가의 150%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의 150%. 근데 제가 왜 130%를 잡았냐면 저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20% 정도의 추가 뭔가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관점에서 공시지가 매매가가 공시지가 130%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도 아직 가격이 싸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. 나름대로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.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실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화면에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. 아실 들어가시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가 있습니다. 예전에 아파트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새로 이제 오피스텔 하도 핫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추가해놨더라고요, 항목을. 그래서 그래요? 오피스텔끼리도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투룸, 쓰리룸뿐만 아니라 원룸도.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동네에 오피스텔이 하나만 있진 않을 거니까 특히 대단지인 것들은 여러 개 이제 대보면서 내게 아직 덜 올랐는지 많이 올랐는지 아무래도 덜 오른 걸 사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과거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 같은 동네면 같이 움직이거든요, 원룸도. 그걸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갭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내게 만약에 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내게 뭐 비싼 걸 수도 있고 그게 좀 싼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내 거는 최대한 이제 싼 거를 보는 게 좋죠. 덜 오른 거. 덜 오른 걸 사야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거니까. 그리고 5번도 되게 중요한데요. 후깅 노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본다. 후기. 근데 그게 저는 쓰진 않았는데 집주인들이 쓰기도 해요. 집값 떨어질까 봐. 좋은 걸로. 그래서 후기를 보실 때 단점이랑 같이 있는 걸 꼭 보세요. 집주인들이 쓴 거는 딱 보면 거의 뭐 종교거든요. 막 찬양, 여기만큼 좋은데 못 봤다. 여기 너무 저평가다. 항상 하는 얘기, 여기 저평가다. 그게 저평가라는 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. 실거주로 이제 집을 사서 들어오신 분은 뭐 관심이 있겠지만 전세입자나 뭐 월세입자가 뭐 여기가 저평가든 아니든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. 보증금만 잘 받으면 되죠. 그런 얘기가 있으면 걸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장점, 단점 좀 같이 정리해 놓은 좋은 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단지가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그런 오피스텔은 그런 걸 유념해서 보실 때 뭐 관리 저는 관리라고 검색을 해서 보거든요. 그럼 여러 가지 뭐
관리가 잘 되는지, 뭐 주차 문제,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기 같은 걸 남겨놔요. 불편한지 아니면 너무 하는지.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글이 많으면 사실 투자에 좀 플러스 알파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. 왜냐면 결국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따지지만 관리비가 비싸더라도 그만큼 관리를 해주면 만족을 하시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요. 근데 보통 이제 관리비가 비싸다는 글이 많으면 관리비가 진짜 비싼 게 아니라 관리를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. 내가 내는 만큼. 네. 그런 거를 좀 봅니다. 어쨌든 내가 집주인이지만 내가 가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서 세입자분들을, 저는 이제 온전히 세입자분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저도 어쨌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호도 높은 오피스텔을 좀 따지는 편이고, 6번에 이제 뭐 저는 좀 약간 변태적일 수도 있는데 꼭 가봅니다. 그것도 그냥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가서 주차장에 차 타고 이제 운전해서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보고, 네. 이제 엘리베이터가 막히는지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매수한 한 모 대학가에 있는 오피스텔은 네. 세대당 주차 대수는 되게 적은데 주로 학생 수요다 보니까 차가 없으세요. 세대수 대비 주차 공간은 좀 적은데 다들 차가 없으니까 주차 공간이 되게 널널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기도 하고, 물론 이제 학생 수요기 때문에 뭐 주차장 자체가 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생각보다 뭐 외부인이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네. 수 있으니까 뭐 네.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엘리베이터 대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죠. 자,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하신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. 이게 참 복잡할 것 같아요.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.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고, 사면 제가 잘 안 판다. 제가 의외로 집을 한 번도 안 팔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보면서 이제 너 진짜 투자자 맞냐 이럴 수도 있는데, 저는 진짜 배기는 집을 안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, 네. 제 주변에도 제일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. 네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부분 등록을 해놨어요. 한 90% 이상은 등록을 해놨고, 왜냐면 저는 10년 이상을 보니까.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의무사항이 있고 혜택이 있겠죠. 그래서 의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10년 의무 보유. 뭐 물론 제가 뭐 과거 2020년 8월 전인가 그때 샀던 건 8년이었어요. 그때는. 그러니까 그런 의무 보유가 있다는 것도 크고, 마음대로 팔 수 없다. 물론 그게 포괄 양수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드니까. 그렇죠. 왜냐면 받는 사람이 또 10년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. 네. 새로.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,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10년 보유 플러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임대료 상승 5% 제한. 시세가 올랐다고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. 5% 제한이 있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무가 있고, 혜택,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또 혜택이 있겠죠. 나중에 10년 뒤에 그게 다 채우고 나서 팔 때 양도세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, 두 채 이상일 때 재산세 감면받는 부분이 또 있고, 과거 이건 지금은 안 되고 과거에는 뭐 종부세 합산배제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. 근데 그건 없어졌고, 그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체감하고 있는 혜택은 그거 2개밖에 없고, 뭐 모르겠어요. 이게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하면 취득세 감면, 뭐 취득세 배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뭐 저는 분양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뭐 설명 안 드리고, 그래서 그렇게 2가지 의무, 2가지 혜택이 있는데 저는 90% 이상은 다 해놨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야, 오피스텔 그거 10년 뒤에 감가상각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가격 뭐 반값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, 제가 제일 많이 오른 게 2005년식 오피스텔이거든요. 네네. 그게 제가 2억 9천에 전세 끼고 2억 7천에 샀는데 지금 4억 5천 뭐 이래요. 근데 그게 한 채만 보면은 야, 그거 아파트 뭐 몇 억 오를 때, 그쵸, 몇 억씩 오를 때 그거 뭐 해가지고 뭐 하냐. 제가 그거 8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게 팔진 않았지만 전세가 올려받은 것만 해도 거의, 그쵸, 전세는 뭐 한 2년 3년 동안 7, 8천 오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채수,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으니까 아파트 하나 살 돈으로 이걸 8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저는 벌고 있고, 그렇게 이제 올려받고 있고.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무조건 뭐 오래됐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그 단지가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데도 관리,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다 충족을 하니까 거기가 대장이에요. 오히려 역 앞에 있는 거는 대장이 아닙니다. 그 물건들 지금 매도를 안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. 네네네. 나중에는 언젠가 매도하실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 네네네. 혜택을 다 볼 때쯤 그때를 보고 있기는 해요. 근데 그게 뭐 10년, 8년이니까 아직 뭐
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적어도 뭐 전세가만 올려받아도 저는 뭐 할 거고 근데 이제 파는 시점을 뭐 8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제가 뭐 지금 시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보이는 기간 안에는 매도할 계획이 없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전세가만 올려받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매도 올라가게 될 거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있을까요? 투자하는 데 있어서. 당연히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룸 오피스텔 고르는 요소들에서 벗어나는 거를 첫 번째로 보시고 그리고 결국 또 입지인 것 같아요. 입지다.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이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공급이 쉽기는 해요.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쉽죠.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는 건 그게 신축이고 내 거는 구축으로 밀린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선호도 결국 임차인 선호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을 훨씬 더 선호하겠죠. 내 건 구축으로 밀릴 수 있고 공급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인구나 세대수,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공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위 생각하는 역 주변이지만 뭐 허벌판 이런 데 있잖아요. 지금 이제 막 4기 신도시 이런 데 막 앞으로 들어올 막 오피스텔 상가 이런 자리들 그 분양이겠죠.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뭐 자리 잡고 있는 동네도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 중에서도 좀 일자리가 있는 것들. 새로 생기는 데는 좀 위험하다. 새로 생기는 데는 위험하고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가 그 동네에 없다면 뭔가 역 지하철을 타고 한 30분 이내에 30분도 멀어요. 사실 20분 정도만 더 가도 그것도 이제 한계거든요. 그러니까 좀 주변에 뭐 그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따진 게 이제 직주 근접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역주변은 당연한 거고 좀 역도 2호선이라든지 뭐 신분당선 이렇게 좀 일자리가 많은 노선을 끼고 있는 데를 사시면 그래도 뭐 막 역전세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짓궂은 질문인데요. 그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 지역이 괜찮겠다라고 느껴지셔서 관심을 둘 만한 곳을 동네 이름 말고 위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디 쪽을 조금 보고 계세요? 저는 이게 그냥 그대로 경기 남부? 아니 경기 남부 맞아요. 왜냐면 이게 결국 이제 그건 것 같아요.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도 다 관심 있게 보는 동네가 다르거든요. 어떤 분은 막 마곡나루를 추천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뭐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마곡나루는 사실 제가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. 살아본 적도 없고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할 때나 좀 가봤지. 모르는 데는 잘 안 하시는구나. 네, 알아야 제가 투자를 하겠더라고요. 근데 거기가 진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기준에선 신분당을 봅니다. 신분당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. 신분당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신분당선 그 라인에 속해 있는 많은 역들이 있는데 뭐 강남역도 지나가니까 일단은 뭐 그것도 끼고 있고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이게 마지막은 이제 용산까지 갈 건데 용산은 지금 뭐 완전히 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완전히 바뀔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좋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. 지금은 종점이 광교역인데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있고 확장성에서 봤을 때 호매실까지 이제 호매실까지 맞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분당 중에서 볼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라고 하면 역시 강남인데 이미 강남은 다 비싸질 대로 비싸졌으니까 좀 저평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판교 뭐 이런 분당 왜냐면 판교에는 이제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생길 예정이거든요. 그럼 거기에 또 엄청난 또 일자리들이 들어올 거고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좀 남부 쪽을 좀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번에 저희 부지런 카페에서 우리 경장님께 오피스텔 관련된 소형 오피스텔이죠 주로 소형 오피스텔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셨거든요.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.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편견들이 많잖아요. 일단 그걸 좀 깨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경쟁인이 어디를 했냐 이런 것도 좀 그래도 특강 때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 단지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
저는 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실거주도 해봤고 투자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약간 얘기들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를 만한 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를 만한 원룸 오피스텔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뭐 어떤 뭐랄까 또 구체적으로는 종부세, 합산 배제 뭐 이렇게 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팁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요즘같이 이제 투자할 곳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체 투자처, 또 다른 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처로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분야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우리 경자님께 기대를 하고 이제 강의 특강을 요청을 드린 거니까 잘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딱 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오셔서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보시고 악플을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뭐 이게 잘못되면 뭐 제가 날아가겠죠. 시장에서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돈을 지금은 벌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차피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사실 이거 말고는 다 올랐고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도 중과받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내가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안 보인다라는 분은 어쨌든 소형 오피스텔이 그나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지역도 괜찮은 데를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동네를 투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재밌게 뭐 특강 신청하시면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매 쪽으로 출발을 하셨고 지금 소형 오피스텔, 빌라 이런 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경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.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한번 또 제가 모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죠. 감사합니다. 또 불러주세요.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